쿠르트는 전형적인 쓸모없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최악이죠. 적어도 자신이 엄청난 숨겨진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닫기 전까지는요. 이야기는 S급 늑대 괴물이 공격한 외딴 작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평생 모은 돈을 모험가들에게 쏟아부었습니다. 그들은 플레임 드래곤팡이라는 이름의 모험가들입니다. 용감한 3명의 모험가들과 예상대로 쓸모없는 루저 쿠르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쿠르트는 거기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죠. 괴물은 당연히 약한 자를 먼저 노리고 쿠르트를 밀쳐냅니다. 전장. 더 이상의 부담 없이 영웅들은 신속하게 위협을 처리하고 짐승을 제압합니다. 괴물을 이 3명의 유능한 영웅은 정찰병 반다나, 불꽃전사 골로바, 그리고 치유사 마르페리스입니다. 이 사건 직후팀은 재앙을 막은 영웅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힘없는 패배자가 영웅팀에 왜 있는지 궁금하시죠? 글쎄요, 쿠르트는 사실 영웅들이 세상을 구하러 나가는 동안 가사일이라는 가장 힘든 일을 합니다. 사실상 그는 집안일을 하는 남자예요. 예를 들어 영웅들이 음식에 만족하지 못할 때마다 그들은 쿠르트에게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라고 시켜요. 하지만 이번에는 반다나가 이번이 그들이 쿠르트의 요리를 먹는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들의 리더인 골노바가 그의 쓸모없는 놈을 파티에서 해고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에요. 요리 실력이 있다고 해서 그들의 명성 있는 파티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쿠르트는 너무 무능해서 혼자서 슬라임조차 이길 수 없대요. 영웅들에게는 다른 이유들도 있어요. 그들은 더 강해지고 싶고 그렇게 하려면 파티에 마법사가 없으니 마법사를 영입해야 해요. 하지만 이 3개의 법 때문에 파티원을 4명 이상 둘 수 없어서 결국 쿠르트를 내보낼 수밖에 없어요. 쿠르트는 골로백에 제거해 달라고 애원하지만 배를 차이는 대신 얻었죠. 영웅들은 그에게 아무런 동정심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를 비웃었죠. 그리고 그렇게 쿠르트는 공식적으로 실직자가 되었어요. 댓글 다는 여러분들처럼 형은 망했어요. 제 영상에서도 처음이었죠. 어쨌든 갈 곳이 없어진 쿠르트는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돌아가서 헬로 펌 워크스테이션이라는 곳을 방문해요. 거기서 그는 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그의 힘과 숨겨진 재능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적성 검사를 하는 기이한 접수원을 만납니다. 숨겨진 재능이 있는지 확인하는 적성 검사를 합니다. 보통 순위는 SSS부터 D까지인데 쿠르트의 결과가 나오자 그가 본 모든 시험에서 G점수를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는 그가 전혀 전투 기술이 없습니다. 매우 당황스러운 일이지만 접수원은 쿠르트에게 걱정 말라고 합니다. 그녀는 그처럼 쓸모없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기술직이 분명히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쿠르트가 받을 수 있는 다른 적성 검사도 있습니다. 대장장이 일이나 연금술이라며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다른 검사를 받아보라고 권합니다. 하지만 그 검사에 필요한 기술자들이 현재 휴식 중이라서 쿠르트는 다음 주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아이에게 지금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접수원은 그에게 건설일을 주고 인근 마을로 보내요. 마을의 경계벽 수리 작업을 돕게 합니다. 쿠르트는 즉시 출발하여 채용 담당자를 만나는데 그는 작업장에서 이렇게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를 보냈다는 것에 매우 실망하지만 팀원이 부족함으로 크게 불평하지 않고 쿠르트에게 시멘트를 만들고 그것으로 벽을 수리하는 일을 맡깁니다. 커트는 시멘트를 강화하는 데 자신의 만화를 쏟기로 결정하지만 비록 그럼에도 채용 담당자는 그에 대해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고 일을 시작합니다. 3시간 후에 돌아온 모집관은 쿠르트가 혼자서 서쪽 벽의 3분의 1을 수리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랍니다. 쿠르트는 아무런 장비도 없었는데 모집관은 그 아이가 어떻게 그랬는지 궁금해합니다. 커트는 아무 장비도 없었기 때문에 채용 담당자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해했다. 애가 그랬어. 커트가 과정을 설명하지만 리크루터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어쨌든 커트가 이걸 꽤 잘해서 채용 담당자는 그를 고용하기로 결정한다. 그에게 영구적으로 일자리를 주고 보너스를 받았다고 하며 꽤 많은 돈을 지급한다. 그의 공연을 위해 이것은 쿠르트에게 최선을 다하도록 더욱더 격려합니다. 다음 사흘 동안 그는 혼자서 서쪽과 북쪽 벽을 수리하지만 채용 담당관은 감명을 받기는커녕 짜증을 내며 그를 해고합니다. 그리고는
벽수리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쿠르트가 계속 여기서 일한다면 그들에게 남는 일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채용 담당자는 쿠르트의 업무 능력이 최상급이라고 생각해서 그에게 하라고 조언합니다. 수도에서 일자리를 찾아 그에게 그날의 임금을 주고 보냅니다. 쿠르트는 채용 담당자의 피드백이 진심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아첨을 써서 그는 안내를 구하려고 업무실로 갑니다. 기술자들이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 며칠 더 기다려야 할 거예요. 적성 검사를 보기 전에 하지만 율리시아라는 여자가 직업 기회를 가지고 찾아옵니다. 경미한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 잠깐 너 드레이크야. 농담은 제쳐두고 커트는 자신이 예전에 발굴 작업을 했다고 주장하며 율리시아에게 다가간다. 과거의 광산들. 율리시아는 여위고 무능해 보이는 아이를 고용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동시에 그녀는 힘센 드워프를 고용할 만큼 돈이 충분하지 않아요. 선택의 폭이 좁아 그녀는 쿠르트를 고용하기로 결정해요. 쿠르트가 율리시아와 함께 떠나자 접수원이 확인해 보니 건설업체 모집 담당자에게서 쿠르트가 무려 200골드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녀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의아해해요.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다가 만화의 양을 재는 데 쓰이는 모래주머니 더미에 부딪힙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동료는 만화를 가진 사람일수록 이 가방들이 더 무겁다고 설명합니다. 되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까지 아무도 이것들을 작동시킬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그것들을 무가치하다고 여기고 접수원에게 그것들을 밖으로 옮기라고 말합니다. 접수원이 가방 중 하나를 집어 들려고 하자 무게가 늘었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더 무거워졌습니다. 쿠르트가 이전에 그중 하나를 들어 올렸던 것을 기억하며 그녀는 그가 상당한 어쩌면 너무 많은 만화를 가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한편 쿠르트와 그의 고용주인 율리시아가 산으로 여행하는 동안 많은 시간이 흘러갑니다. 산으로. 해가 지자 율리시아는 쿠르트를 자신의 야영지로 데려갑니다. 텐트는 하나뿐이어서 그녀는 쿠르트에게 그날 밤 자신과 함께 텐트를 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쿠르트는 귀여운 아가씨와 함께 지내는 것이 불편할 것 같다고 거절합니다. 그녀를 너무 오래 좋아했어요. 심지어 세계 여행을 다녀도 그녀만큼 아름다운 사람은 본 적 없다고 은근히 말하는데 그녀는 토마토처럼 얼굴이 빨개졌어요. 자신을 예쁘다고 생각하지 않기에 그는 그저 아첨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귀엽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주제를 바꿔 그녀는 저녁으로 삶은 감자를 그에게 줍니다. 쿠르트는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요리해준 지 오래되어서 놀랍도록 행복해합니다. 감자를 삶는 것뿐이지만요. 그들은 함께 식사를 하고 쿠르트는 동등하게 대해지는 것에 더욱 행복해집니다. 전 동료들은 그와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는 율리시아의 요리를 매우 좋아하며 여러 칭찬을 합니다. 잠시 후 텐트 안에서 일어날 일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텐트 안에서요. 그날 밤 늦게 쿠르트는 인류가 아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잠을 청하지만 전혀 잠을 잘 수 없습니다. 눈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율리시아도 깨어있는지 궁금해서 뒤돌아보니 그녀는 깊이 잠들어 있었고 보물 상자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쿠르트는 그 광경에 충격을 받고 거의 소리를 지를 뻔했지만 감정을 억누릅니다. 감정을 추스릅니다. 그는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재빨리 일어나 율리시아도 남을 너무 쉽게 믿다니 순진하네. 그가 밖으로 나가자 율리시아가 눈을 뜨는데 그녀는 계속 깨어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옷을 입지 않고 쿠르트가 자신을 이용하려 들지 않는지 시험해 봤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제 그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으니 일주일 내내 걱정 없이 그와 함께 보낼 수 있습니다. 그녀는 또한 그가 귀엽다고 생각해서 그를 놀리고 싶어 한다고 말합니다. 아주머니 미성년자를 고용하시겠다고요? 아니면 이가 들어간 거요. 다음날 아침 율리시아는 일어나 텐트 밖으로 나가 쿠르트가 여전히 밤새도록 야외에서 잤다는 걸 깨닫고 그녀는 옆에 놓인 자신의 로브를 발견합니다. 단추가 하나 부러졌었는데 고쳐져 있네요. 그래서 그는 일하기엔 너무 어린애 같아 보여 이 일에 잘못된 사람을 고용한 건 아닌지 의심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녀는 그를 깨워 산으로 다시 갈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주말 전까지 최소 10골드를 벌 만큼 채굴해야 한다고도 말합니다. 다시 산으로 들어가야 한다면서요. 그녀는 또한 주말 전까지 최소 10골드를 벌 수 있을 만큼 채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주말 전까지요? 커트가 그녀에게 발굴 장소를 정했는지 묻자
그녀는 자신이 아직은 아니지만 야영장 근처를 선호하겠다고 합니다. 커트는 아무렇게나 파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희귀한 것을 찾을 확률이 광석 아니면 어떤 광석이라도 매장량이 극히 적습니다. 율리시아는 마인크래프트를 해서 채굴 지식을 얻은 것 같고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쿠르트가 율리시아에게 설명해주고 적절한 장소를 직접 찾기로 해요. 주변을 탐색한 후 쿠르트는 채석장을 찾아서 파기 시작해요. 몇 분 만에 광석이 들어있다고 주장하는 돌을 발견해요. 망치의 반대쪽으로 돌을 깨자 여러 개의 보석 결정이 나와요. 결정들이에요. 이 수정들 하나하나가 세골드에 쉽게 팔리고 이미 여기 4개가 넘는다는 건 율리시아가 이미 목표했던 10골드를 달성했다는 뜻이야. 하지만 기회가 찾아왔을 때 거절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율리시아는 쿠르트에게 계속 파세요.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쿠르트는 채석장에서 모든 보석을 캐낸다. 율리시아는 모두 팔자고 제안하지만 쿠르트는 동의하지 않고 이 보석들은 자기가 처음 캐낸 수정보다 훨씬 작다고 말한다. 작은 것들은 마법 수정으로 만드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 율리시아가 아는 한 왕국 전체의 마법 수정을 제작할 수 있는 마법 장인은 10명도 안 되고 가장 작은 것 하나를 만드는 데에도 1시간 넘게 걸리는 작업인데 하지만 쿠르트는 순식간에 해치워버려 율리시아는 턱이 빠질 지경이었어요. 율리시아는 쿠르트에게 그 점을 지적하지만 그가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쿠르트는 마법장인들이 신성한 기술을 사용해서 마법 수정을 만든다고 생각했어요. 율리시아는 그들이 전혀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지만 신경 쓰지 않는다. 뻔한 바보에게 가르치고 그냥 나머지 시간 평화롭게 일하게 놔두는 거야. 그날 저녁이 되자 율리시아는 쿠르트가 모은 재료들을 가지고 도시로 돌아가 거래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쿠르트는 집안일을 좀 처리하고 싶다며 야영지에 남는 것을 제안했어요. 집안일 좀 후에 도시에서 율리시아는 기사들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그녀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마법 수정을 어디서 구했는지 증명하는 검증된 서류가 있습니까? 그녀를 수상해 보여요. 쿠르트를 밀고 하지 않으려는 율리시아는 숨겨둔 패를 사용하여 기사에게 휘장을 보여줍니다. 그녀가 왕족 직속의 모험가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과거에 섬겼던 것이지만요. 어쨌든 그녀는 이 특권을 이용해 기사를 설득하여 왕도를 급히 방문해야 한다며 순간이동문을 이용하게 합니다. 도착하자마자 율리시아는 가게에 들러 마법 수정을 팔고 가게 주인으로부터 그 수정들이 평소보다 10배나 많은 만화가 주입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각각 10금의 가치로 만들었어요. 총 5배 금에 팔았으니 율리시아는 꽤 돈을 벌었군요. 가게 주인은 율리시아가 다른 곳에 팔지 않도록 조언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속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녀는 또한 이 물건들을 만든 장인에 대해 질문합니다. 그런 수준의 기술을 가진 사람은 왕국을 위해 직접 일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율리시아는 쿠르트의 허락 없이 그의 신분을 밝히기를 거부합니다. 대답을 거절했죠. 가게 주인은 물러서지 않고 왕실 마법사인 그녀에게 장인이 누구인지 밝히라고 명령합니다. 장인이 누구냐고요? 하지만 율리시아는 여전히 거절하자 가게 주인은 그녀에게 최후의 제안을 합니다. 그들은 쿠르트를 감독으로 임명하고 왕국 명예 백작으로 만들고 싶어야 합니다. 완전히 어리둥절해진 율리시아는 작업대 쪽으로 달려가 손으로 카운터를 쾅 치며 접수원에게 대답을 요구합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야? 권한을 남용하여 율리시아는 접수원에게서 쿠르트의 과거 정보를 빼내고 적성검사에서 G등급을 받았다는 것을 보고는 눈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접수원에게 500골드를 건네주며 쿠르트의 계좌에 입금하라고 지시합니다. 떠나기 전에 그녀에게 쿠르트에 대한 어떤 정보도 누설하지 말라고 금지합니다. 아무나 율리시아는 다시 캠프로 돌아갔지만 쿠르트가 어떻게 하루도 안 돼서 그곳 전체를 한번 농가로 바꿔놓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진짜 저 사람 도대체 누구야? 한편 팀에서 쿠르트이를 쫓아낸 후 처음으로 골로바 일행은 야생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미 상대를 만난 것 같습니다. 만났네요. 그들의 공연은 예전만큼 강렬하지 않고 나는 쿠르트라는 쓸모없는 패배자가 그들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이끌어왔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힐러 마르페리스가 이상하게도 아무도 치료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는
마나골노바는 새로 고용한 마법색의 불마법이나 뭔가를 나무 괴물에게 쓰라고 명령한다. 하지만 신입은 반발하며 골로바가 불마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말이다. 파티원들이 서로 으르렁거리자 반단하는 뒤에서 조용히 서서 전형적인 악당처럼 씩 웃으며 이 팀이 이제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에 흥분을 감추지 못한다. 한편 유리시아는 그녀의 기묘한 상점, 주인 친구 미미코의 제안을 쿠르트에게 전달하며 미미코가 왕실 마법사로서의 권한을 이용하여 왕실 마법 기술연구소 소장직을 추천했다고 말한다. 연구실. 커트는 그 제안을 믿기 어려워하고 설령 사실이라 해도 거절합니다. 자신과 같은 사람을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에 두는 역할은 상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게다가 그는 여전히 전 모험가 파티, 플레밍 드래곤 팡구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게다가 유리시아 밑에서 광부로 일하는 것도 잘 되고 있으니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인정해야겠어요. 벌이 아주 쓸모없는 건 아니지만 정말 멍청하긴 합니다. 어쨌든 유리시아는 마법 광석을 팔아 얼마나 많은 금을 벌었는지 커트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결정 대신 광석을 더 캐오라고 부추긴다. 쿠르트는 근처에 좋은 광맥을 더 찾았다며 일어나 떠나려 하지만 율리시아가 그를 붙잡고 그냥 들어와서 쉬라고 한다. 밤새 통나무집을 지었다고 생각해서다. 하지만 쿠르트가 6시간이나 잤다고 아무렇지 않게 말하자 율리시아는 말문이 막힌다. 그렇게 짧은 시간에 어떻게 저런 구조물을 지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데 쿠르트는 율리시아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전혀 오해하고 자기가 너무 오래 잤다고 화를 낸다고 생각해서 화낸 것에 대해 사과하며 잘 보상하겠다고 약속한다. 몇 분 후 쿠르트는 을리시아를 새로운 광산으로 데려가 설명합니다. 전날 큰 수정을 발견했던 곳 주변을 파는 다른 계획을 설명한 후 그녀에게 그 지역을 혼자 파도록 내버려 둡니다. 하루 종일 채굴한 후 을리시아는 마침내 광석 하나를 발견하고 기뻐하며 쿠르트가 그것을 마법 수정으로 만들면 10골드 이상에 팔 수 있고 할당량을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를 이용하고 싶지 않아서 어쩌면 전날 수정을 팔아본 500골드를 한 푼도 쓰지 않은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해가 저물 무렵 그녀는 쿠르트를 확인하러 갑니다. 그곳이 어수선할 거라고 예상하며 날이 저물어가면서 그녀는 쿠르트를 확인하러 갑니다. 그곳이 어수선할 거라고 예상하며 혼란스럽지만 그녀는 그가 제대로 광산을 건설했다는 사실에 완전히 놀랍니다. 광산 현장을요? 그녀는 광산으로 들어가 마침내 쿠르트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부정행위를 사용해 왔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치트코드를 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가 기대 이상으로 얼마나 멀리 왔는지 보고 감정을 억누를 수 없습니다.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었죠. 그녀는 그에게 오늘 하루 어땠는지 묻고 그는 대답으로 오늘은 실적이 저조했다고 말하며 자신이 찾던 광석의 아주 작은 조각만 채굴했다고 말합니다. 찾던 광석의 일부만이요. 그는 또한 자신이 쓸모없는 반짝이는 돌이라고 생각하는 돌 무더기를 보여주는데 그 돌들은 가치 없다고 생각했지만 유리시아는 이 돌들이 모두 미스릴 광석이라는 걸 깨닫고 쿠르트에게 미쳤냐고 묻습니다. 쿠르트는 자기 마을에서는 예전에 미스릴을 엄청나게 채굴했지만 쓸모가 없어서 매번 버렸다고 말합니다. 유리시아는 쿠르트가 어떤 이상하고 멍청한 마을 출신인지 상상도 할 수 없지만 더 쿠르트가 채굴한 미스릴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 광석들은 금이나 백금보다 훨씬 귀중하니까요. 이래서 이 세계에서는 미스릴 광석이 극히 드물지만 유리시아는 이 바보에게 그걸 설명할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녀는 쿠르트가 미스릴보다 훨씬 귀한 것을 채굴했다는 말을 떠올립니다. 그가 쓸모없다고 여긴 광석이라며 그래서 어떤 광석을 찾고 있는지 묻습니다. 라고 쿠르트는 태연하게 신들의 금속으로 알려진 전설적인 광석인 오로칼쿰을 캐고 있다고 밝힙니다. 말이죠. 더 이상 쿠르트의 말을 참을 수 없던 그녀는 그렇게 쉽게 그것들을 찾는 방법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말이죠. 게임관 쿠르트는 그녀에게 땅속 7km를 파면 오로칼쿰을 발견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말합니다. 이 시점에서 을리시아는 쿠르트가 하루도 안 되던 시간에 7km를 파고 다시 지상으로 올라온 방법을 알고 싶지도 묻고 싶지도 않습니다. 손으로 머리를 만지며 그녀는 그가 판 거대한 구멍에 대해서만 묻고
그는 이미 그 구멍을 메웠다고 대답한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기에 괴짜와 행운의 여인은 광산에서의 하루를 마무리한다. 이틀 더 계속 광산 작업을 한 후 쿠르트의 일주일짜리 일은 끝난다. 쿠르트가 만든 광산은 너무 완벽하게 만들어져서 쿠르트의 도시 사말리아에서 봉건 영주의 마을까지 직선 경로를 만들었다. 내가 놓쳤을 수도 있지만 유리시아가 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같고 광산길이 사실상 그녀의 것이기 때문에 그녀는 약간의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이동상인 길드가 그 길을 사용하도록 허락한다. 관리비. 그 돈으로 세금을 내는 게 이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녀가 광석에서 얻은 모든 돈을 쿠르트 계좌에 넣었으니 괜찮아요. 쿠르트는 도시로 돌아와 반다나를 만나는데 반다나는 자신이 더 이상 플레밍 드래곤 팡의 일원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갈로바는 연이은 패배로 미쳐서 여기저기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짜증을 풀기 위해 쿠르트를 비공식 노예로 다시 데려오려고 했고 심지어 그를 데려오지 않으면 반다나를 해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반다나는 그의 말을 따르지 않고 갈로바를 체포하고 플레밍 드래곤팡을 떠났습니다. 바디? 하지만 반다나는 커트에게 모든 걸 말하지 않고 자신도 커트처럼 갈롭에게 해고당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커트도 갈롭에게 해고당했던 것처럼 말이죠. 커트는 이 소식을 듣고 실망합니다. 그는 반단에게 갈로바를 존경하고 그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으며 예전 파티원들과 다시 만나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다나도 해고되었으니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반다나도 다른 파티원들처럼 나쁜 사람이고 순진한 커트를 이용하려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은 잘 모르겠지만 반다나도 다른 파티원들처럼 나쁘고 순진한 커트를 이용하려는 것 같아요. 그녀도 순진한 커트를 이용하려는 것 같습니다. 순식간에 그녀는 그를 설득하여 자신의 길드 의뢰를 맡게 하고 아틀리에 마이스터의 작업장으로 그를 보냅니다. 기본적으로 아틀리에는 마법 약품과 검 그리고 장치들을 만들고 파는 작업장이며 아틀리에의 책임자는 아틀리에 마스터라고 불립니다. 이들은 마을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며 높은 존경을 받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쿠르트는 아틀리에 마스터처럼 중요한 사람이 이 도시에 있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잠시 후 그는 아틀리에 마스터의 집에 도착하고 그것이 너무 소박하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바로 그때 그가 문을 두드리자 어린 소녀가 문을 엽니다. 그녀를 보지 못하고 그는 그녀처럼 어린 사람이 아틀리에 주인일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스터 말이죠. 하지만 그녀는 그가 자신이 단지 요정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다니 얼마나 어리석은지 놀랍니다. 그 후 그는 공식적으로 그녀가 자신이 찾는 사람인지 묻고 그녀는 자신이 미셸이라는 조수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는 자신이 돕기 위해 보내진 사람이라고 밝히고 그녀는 기꺼이 그를 집으로 안내합니다. 그는 자신이 아틀리에에서 돕기 위해 보내졌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가 설거지와 부엌 청소를 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실망했지만 그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입니다. 그때 미셸은 주인에게 불려가고 일하러 그를 두고 떠납니다. 일하러? 그는 작업복을 착용하고 잠시 후 청소를 마칩니다. 장소를 정리한 후에도 그 바보는 현명하지 못하게 돈을 가지고 도망치지 않습니다. 돈을 대신 그는 미셸을 찾아다니다 복도 끝의 문을 두드립니다. 복도에 안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고 그는 문을 열고 리슬로 공주를 만납니다. 거기에 그녀가 누군지 모르는 것 같지만 그 패배자는 그녀만큼 아름다운 사람을 본 적이 없어서인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녀만큼 아름다운 사람을 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자세히 보니 그녀의 배에 이상한 나선형 상처가 있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것에 대해 묻자 그녀는 그것이 저주라고 밝힙니다. 그는 그것을 더 자세히 살펴봐도 되겠냐고 묻고 그녀는 동의합니다. 그 순간 그는 그것을 만져보고 그녀가 그것으로 인한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다행히도 그가 그녀의 배고픔을 치료하자 그는 그녀의 식욕이 아직 멀쩡하고 그녀를 위해 뭔가 먹을 것을 만들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그가 부엌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방금 만졌던 여자가 창작 의상을 입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충격으로 그는 수치심에 땅에 쓰러집니다. 한편 미나커와 을리시아는 발견한 미스릴과 오리칼쿰, 그리고 그것이 매우 값비싸다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쿠르트에 대한 소식이 새어나가면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며 미나코는 최악의 경우 그가 납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처럼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숨어 지낼 수 있었는지 의아해합니다. 하지만 을리시아는 그가 불꽃용의 송곳니의 일원이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곧 그녀는 그가 감당하기 어려워지기 전에 그의 능력을 다듬기 위해 그를 멸계급 마스터로 임명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경호원으로 고용될 계획을 밝히지만 쿠르트가 자신의 능력을 잘 알지 못하고 항상 자신을 낮게 평가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할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쿠르트는 리솔롯을 위해 요리하고 있는 음식을 거의 다 만들어갈 무렵 미셸이 레이디 오피리아와 함께 돌아옵니다. 그들을 보고 그는 허락 없이 부엌을 사용한 것에 대해 사과하지만 그녀는 그것에 대해 문제 삼는 것 같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이 만들고 있는 죽을 자세히 살펴보며 방에서 만났던 이상한 소녀를 위해 만들고 있다고 밝힙니다. 그의 말을 듣고 레이디 오피리아는 놀라지만 그는 공주님을 만났고 그녀는 놀랐지만 그는 공주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문제가 아니라고 믿게 만들지만 그녀는 그에게 자기 얘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고 위협합니다. 그 후 그녀는 그에게 그날의 임금을 건네주고 그는 자신이 번 돈에 너무나 기뻐합니다. 많이. 나중에 그는 공주에게 죽을 가져다 주는데 공주는 그때 매우 배가 고팠습니다. 공주가 먹기 전에 공주의 배에서 다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것을 고려하여 오피리아 여사는 독이 있는지 음식을 맛보겠다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리솔롯은 그 남자를 믿었기에 그대로 먹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를 간 만났는데도 그를 위해 요리를 했어요. 첫눈에 반한 사랑이 시작되려 하고 그것에 거스르고 싶지 않아 합니다. 공주님, 오피리아는 동의하고 공주가 먹도록 합니다. 하지만 공주가 한입 베어 무는 순간 목을 잡고 의자에서 쓰러집니다. 오피리아는 공주가 정말 독살당했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을 청하려던 바로 그때 리솔롯 공주가 일어서며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 순간 그들은 공주 배에 있던 이상한 나선형이 사라진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저주가 풀렸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반면에 공주에게 저주를 내린 악당들은 공주는 저주가 풀렸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 때문에 그녀를 즉시 암살하려 합니다. 한편 그날 밤 늦게 오피리아님과 공주는 미미코를 만나러 갑니다. 그곳에 도착하니 그녀는 율리시아와 함께 있었고 오피리아님은 의심스러워했습니다. 그녀 앞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요. 하지만 미미코는 율리시아를 믿어도 된다고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바로 그때 공주가 모습을 드러내자 두 사람은 즉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즉시 말입니다. 그들은 공주가 아프다는 소문이 돌았던 이런 곳에 왜 왔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아팠다는 소문이 돌았으니까요. 하지만 오피리아님은 공주가 암살을 시도했던 자들에 의해 저주를 받았다고 밝힙니다. 그녀를 암살하려 했던 자들이요. 그들은 공주의 존재로 인해 이루어질 수 있는 평화를 반대하는 자들이라고 밝힙니다. 공주의 존재에서 비롯될 평화를 말이죠. 이 모든 와중에 미미코는 공주가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마법을 깰 수 있었는지 궁금해합니다. 저주에 걸렸고 공주는 아주머니라고 부르는 분의 도움을 받았다고 신나게 말해요. 쿠르트. 이 이름에 미미코와 을리시아는 몸서리칠 정도로 놀랍니다. 방정식에서 빼놓을 수는 없지만 을리시아는 여전히 믿을 수가 없어요. 쿠르트의 간단한 죽 한 그릇이 리제렛 공주의 강력한 저주를 풀기에 충분했다는 사실을 말이죠. 하루도 안 돼서 쿠르트가 이 모든 일에 휘말렸다는 사실에 율리시아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미미코는 몇몇 용의자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리젤레트 공주 암살 음모 배후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주 형태의 공격이었기에 미미코는 범인이 왕궁 곳곳에 설치된 저주 방지 결계를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추론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내부 정보에 따르면 그런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3명 있습니다. 그런 일이요. 첫 번째 용의자는 왕실의 첫 번째 장군인 사노바 리스트카츠입니다. 원정군. 두 번째는 평생 맥도날드만 먹고 산 것처럼 보이는 남자, 폴란드 교회의 주교 트리스탄 마노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사도라 아르크마마, 왕국의 세 번째 여왕입니다. 오피리아는 트리스탄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말하며 만약 그가 범인이라면 그의 충실한 추종자들을 이용해 리젤레트 방의 결계를 조작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반면 리젤레트는 새어머니인 세 번째 여왕을 의심하며 그녀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궁궐을 돌아다닐 수 있었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쉽게 들어갈 수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들 누구도 사노바 장군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법 능력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을리시아는 사노바가 도둑 길드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반박했습니다. 그들은 내부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유명한 집단이죠. 그는 그들의 도움을 받아 결계를 조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범인을 특정할 명확한 방법이 없으니까요. 좁혀들 수가 없어요. 오피리아는 가짜 아틀리에, 즉 가짜 아틀리에 마이스터가 운영하는 작업장을 만들어 함정을 파자고 제안했습니다. 가짜 아틀리에 마이스터가 운영하는 작업장 말이에요. 알고 보니 리젤레트가 막 15살이 되었는데 이 세계에서는 성인이 되는 나이입니다. 어른이 되었어요. 전통에 따라 이제 궁궐을 떠나 1년 동안 수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피리아는 그녀를 가짜 아틀리에로 보낼 계획이고 그녀가 거기서 훈련받는다는 사실을 공개할 거예요. 그녀가 거기서 훈련받는다는 것을 알리면서요. 결국 범인은 다시 그녀를 해치려 할 거예요. 하지만 움직이기 전에 먼저 아틀리에 마이스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할 거예요. 아틀리에 마이스터에 대해서요. 그걸 막으려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필요해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요. 이렇게 하면 범인은 마이스터에 대해 계속해서 알아내려고 애쓰면서 깊이 파고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마이스터에 대해서요. 그렇게 하면서 필연적으로 흔적을 남길 거예요. 오피리아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식별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아틀리에 마이스터 역할에 누구를 선택해야 하는가입니다. 율리시아는 이미 완벽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녀는 오피리아에게 쿠르트가 만든 최고급 마법 수정을 보여주며 순식간에 그가 그 역할에 완벽할 뿐만 아니라 어쩌면 자격 과다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모두에게 깨닫게 합니다. 다음날 쿠르트는 오피리아의 작업장으로 향하지만 어떤 이유로 문이 닫혀 있습니다. 미셸이 곧 도착하여 그에게 오피리아 스승님과 공주님이 어제 외출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커트에게 다음날 다시 오라고 합니다. 자신감 없고 능력 없는 루저인 커트는 오피리아가 가게 문을 닫은데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진짜 이유는 그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할 일이 없던 커트는 식당에 가서 공영에 처한 모험가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들은 퀘스트를 수락했는데 필요한 짐꾼이 없다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취소 수수료를 낼 돈이 없어서 퀘스트를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일자리가 절실했던 쿠르트는 그들에게 다가가 짐꾼이 되겠다고 제안하며 전투에는 정말 형편없다고 미리 경고합니다. 그룹의 소녀 신하는 이 약해 빠진 꼬맹이를 한번 쳐다보고는 짐꾼이 될 자격이 없다며 즉시 거절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오빠이자 중무장한 남자 켄스는 쿠르트에게 기회를 주기로 하고 일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알고 보니 그들은 200명이 넘는 철골렘 몬스터 사냥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짐꾼으로서 그 정도 무게를 나를 수 있는 엄청난 체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짐꾼으로서 말이죠. 커트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그것을 증명하듯이 단조와 케인을 마치 밀가루 자루처럼 가볍게 들어 올립니다. 진짜로? 그리고 이 사람은 싸움을 못한다고 말해요. 이 형은 괴물을 들어서 하늘로 던져버릴 수 있어요. 어쨌든 그의 시범은 식당 손님들과 짐꾼 일자리를 얻게 해줍니다. 고디어 그룹은 출발하고 가는 길에 커트는 공식적으로 모두에게 소개됩니다. 그들의 친절하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그를 좋은 방향으로 놀라게 합니다.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진 적이 없어서 모든 걸 다 바치겠다는 의욕이 생겼어요. 가진 모든 걸 그들은 결국 철 골렘들이 있는 곳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심각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쿠르트가 슬라임을 밟았는데 그의 반응은 처음 보는 공포 영화를 본 유아처럼 비명을 질렀습니다. 세나는 과잉 반응하지 말고 슬라임의 핵심을 찌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쿠르트의 조준 실력은 더 좋은 표현이 없어서 하는 말인데 정말 형편없어서 칼로 자신을 찔렀습니다. 이걸 보고 세나는 그가 단순히 전투에 서툴 뿐만 아니라 정말 형편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위해 슬라임을 처리했지만 놀랍게도 화내지 않았습니다. 단조도 칸즈도 아니야. 대신 더욱 경계하며 분명 위험으로부터 그를 보호할 준비를 하고 있어.
실수한 것에 대해 꾸중도 듣지 않고 매도당하지도 않은 게 믿기지 않아. 그리고 천천히 그는 어쩌면 자신의 마지막 파티가 정말로 그냥 끔찍한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걸 깨닫기 시작해. 어쨌든 그들은 골렘의 소굴로 향해. 세나는 그곳을 밝히기 위해 주변에 발광이끼를 뿌려. 커트는 근처에서 고블린 똥을 발견하는데 이것은 동굴이 단지 골렘의 집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해. 골렘뿐만 아니라 고블린도 숨어 있다는 거지. 칸즈는 커트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며 그들은 몇몇 고블린쯤은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다고 말해. 그들은 동굴 더 깊숙이 들어가는데 동굴은 점점 더 지하 감옥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커트는 벽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만 조사하기도 전에 고블린이 나타납니다. 단조는 즉시 사무라이처럼 날렵하게 그것을 베어버리지만 그 소리에 온갖 고블린들이 그들에게 달려듭니다. 신하는 정면 승부는 승산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최선의 방법은 도망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당황하는 사이 벽을 조사하고 있던 커트는 비밀 통로를 발견합니다. 그는 재빨리 그들에게 알리고 그와 신하는 안으로 뛰어듭니다. 그들이 통과하자마자 신하는 문을 닫고 칸즈와 단조를 다른 쪽에 남겨둔다. 편해. 두 사람은 고블린들을 막기 위해 뒤에 남기로 결정했기에 커트와 신하는 도망칠 수 있었다. 신하는 그들이 떠날 방법을 계속 찾으려 하지만 단조와 칸즈의 목소리가 들린다. 그들은 고블린이 너무 많아서 도망칠 방법이 없다고, 그들을 보호하려다가는 도망칠 수 없다고 말한다. 칸즈는 그들이 떠나야 한다고 소리친다. 커트가 자신이 육체적으로 약하다는 것을 아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겁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소리치며 그들이 싸움에 참여하도록 허락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신하는 그를 비웃으며 슬라임조차 제대로 못 이기는 주제라고 말합니다. 그가 그들과 함께 있다가 팀이 지게 만든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싸움에서? 평소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그에게는 낙담되는 일입니다. 이 일로 그는 더욱 초라함을 느낍니다. 글쎄 신하의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방금 전 그들은 그가 슬라임을 죽이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는 단조와 칸즈가 다른 사람들을 지키다 죽더라도 후회는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에게 기쁨을 줍니다. 누군가 그를 친구라고 생각하고 그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다는 거죠. 그가 왜 자신을 친구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해하고 행복해합니다. 세나는 그들을 위해 벽에서 탈출구를 찾으려 하고 마법을 뿌리자 세계에게 다른 철 드래곤 골렘이 나타납니다. 그녀는 즉시 엉덩방가를 찢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모두 죽는다는 뜻일까요?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리솔롯과 율리시아는 그를 찾아 다닙니다. 리솔롯은 자신에게 생명을 되찾아준 남자를 만날 생각에 들떠있고 그들은 길드에 들어가 그가 세큐라 팀을 따라 싸우러 왔다는 사실에 그들은 충격을 받는다. 율리시아는 그들이 들어간 특정 산에 여러 고블린이 있을 것이며 그들에게 생존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녀는 리솔롯에게 뒤에 남아있으라고 하고 자신이 가서 그를 찾겠다고 하지만 리솔롯은 거절한다. 자신을 구해준 사람의 구원자가 될 기회를 왜 놓치겠어. 그것도 그녀는 율리시아와 함께 산으로 달려가 최선을 다해 발자국을 따라 산속에서 그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려고 한다. 바위 위에 발자국이 끝나자 그녀는 자신의 뛰어난 감각을 이용해 그의 산에서 나는 향기, 이것은 율리시아에게 단 하나의 생각만을 남깁니다. 리솔롯이 그의 향기를 안다는 것은 그들이 가까이 있었다는 뜻일까요? 서로에게 그녀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는 그녀의 나체를 보았습니다. 두 소녀가 그들을 찾는 동안 세뇨르는 바닥에 남아 그녀에게 마지막 말을 합니다.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 때 하는 그런 종류의 말들입니다. 그녀는 쿠르트를 모험에 끌어들인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하지만 쿠르트는 그녀가 왜 그렇게 감정적이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큰 문제가 아니며 그냥 길을 뚫고 나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떠날 수 있다고? 어느 길을 뚫고? 주변의 골렘들을 무시한 채 그는 바로 행동에 나섭니다. 자신의 기술을 사용하여 그는 첫 번째 골렘의 꼬리를 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공격하고 와 골렘이 쓰러집니다. 지금 세뇨르의 마음속 생각이 어떨지 상상이 갑니다. 내가 슬라임을 없애준 그 소년이 이 소년이 아닌가? 단검 하나로 그는 모든 골렘들을 완전히 제압합니다. 세뇨르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충격을 표현하자 그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대단한 업적이 아니라고 말하면서요.
그저 그들을 신경 쓰기 때문에 죽이는 것에 익숙할 뿐이죠. 이 소녀는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자존감도 부족한 것 같아요. 글쎄 자신에 대해 무지하지만 세뇨르의 충격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매우 자각하고 있어요. 세뇨르의 충격 속에서 말이죠. 율리시아가 벽을 차고 들어옵니다. 그녀가 그들의 구원자가 되기를 바랐겠지만 스스로를 구한 사람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를 구한 사람을요? 세뇨르가 일어난 모든 일을 말하자 그녀는 경외감에 찬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쿠르트가 죽은 골렘들 사이에서 을리시아를 꽉 껴안고 단조와 캠스를 구해달라고 애원하며 나온다. 그들을 구해달라고 한다. 자신이 무능해서 이런 꼴이 났다며 만약 자신이 무능의 정이라면 그렇다면 자신도 무능하고 싶다고 말한다. 나도 무능하고 싶어질지도 몰라. 쿠르트가 한 일들을 보며 을리시아는 특정 S급 모험가에 대한 전설을 떠올린다. S급 모험가에 대한 이야기다. 그들이 기다려온 모험가가 바로 이 사람인가 하고 생각한다. 리솔로또 그곳에 오고 그를 보자마자 얼굴이 환해진다. 단조와 캠스는 괜찮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심시킨다. 팀 전체가 모이고 단조와 캠스는 율리시아가 구하러 와줘서 고마워합니다. 율리시아는 자신의 진짜 의도를 밝힙니다. 새로운 아틀리에를 열고 거기에 쿠르트와 함께 일하고 싶어져야 합니다. 쿠르트가 자신이 그만큼 훌륭하다고는 믿지 않고 제안을 거절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서둘러 오피리아가 추천했다고 덧붙입니다. 쿠르트는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새로 들어온 팀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캠스의 비명이 그를 현실로 돌아오게 합니다. 캠스는 그런 멋진 기회를 두고 왜 그들과 함께 남으려 하는지 묻습니다. 그가 팀의 친숙함을 느끼는 것을 보고 율리시아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틀리에에 합류할 기회도 있고요. 떠나기 전에 그녀는 쿠르트에게 자신의 능력을 재지 않았다고 말하고 그가 아틀리에에 합류할 것이기 때문에 그의 능력을 측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쿠라 팀이 새로 임명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 떠나는 동안 쿠르트는 미미코를 만나 시험을 봅니다. 미미코는 그를 시험하는 사람이 된 것에 대해 기뻐하며 그 감정을 표현합니다. 시험이 끝난 후 을리시아가 결과를 묻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이 결과를 듣고 싶어요. 그리고 내 모두가 생각했던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일반적인 결과는 요리 청소에서 B급이라는 것을 보여주지만 채굴과 C급 다른 기술들, 모험가 순위를 보여주는 헬로 월드 랭킹이 그의 진짜 순위를 드러냅니다. 사실상 마법을 포함한 모든 기술과 능력에서 SSS급입니다. 미코보다 순위가 높습니다. 미미코는 다른 사람이 그의 능력을 알게 되면 위험해질 거라고 인정합니다.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으니 모두에게 비밀로 하는 게 최선입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바보 같은 소년조차도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 알지 못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지오는 이 놀라운 결과를 엿듣고 귀를 꽉 막습니다. 그녀가 그런 치명적인 정보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말 기대돼요. 언젠가 자아를 갖게 되길 바래요. 일행은 율리시아가 아틀리에 마이스터의 특별 권한을 이용해 준비한 고속 마차를 타고 이동 중입니다. 마이스터의 특별 권한이죠. 순간이동석을 사용할 수도 있었지만요. 하지만 리잘롯의 말에 따르면 그들이 향하는 마을에는 순간이동석이 없다고 합니다. 매우 외지고 시골스러운 국경지대의 변방 마을이거든요. 율리시아의 말에 따르면 이 마을은 원래 국경 너머에 사는 악마들을 막기 위한 군사기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왕국의 최전방 방어선으로서 여전히 중요한 곳입니다. 악마들이 있고 그곳에 새로 지어진 아틀리에에 참여하기 위해 그룹이 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건설된 칸츠는 여전히 자신이나 파티원들이 이 아틀리에에서 일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율리시아는 그들이 그 일에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확신시켜줍니다. 직업, 신하는 굉장히 조용하고 약간 화가 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녀는 오빠와 단조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파티와 헤어지고 싶지 않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칸츠는 그들이 일하게 될 아틀리에 마이스터에 대해 묻고 그의 질문에 율리시아는 당황합니다. 아틀리에 마이스터가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질문은 아틀리에 마이스터가 가짜라는 사실 때문에 율리시아를 당황하게 합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는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합니다. 신하는 그 주제를 꺼낼 때마다 을리시아가 이상하게 행동하는 것을 눈치챕니다.
아틀리에 마이스터를 보고 그녀를 경계하며 속셈이 있는 게 아닌가 의심합니다. 그들이 도시에 도착해서 성벽을 바라보자마자 쿠르트는 자신이 건설 노동자로 일했던 도시임을 깨닫습니다. 일을 너무 잘해서 해고당하기 전에 말이죠. 그는 자신이 해고된 이후로 별다른 진전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지만 그저 노동자들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을리시아는 그룹을 아틀리에 위치로 데려가는데 그곳은 단지 빈 땅일 뿐입니다. 무리가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을리시아는 건설이 아틀리에는 곧 완공될 거고 그때까지는 그냥 참아야 할 거예요. 현지 호텔에 묵으세요? 그녀는 아틀리에 건설에 일반인을 고용해서 모두의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 쿠르트에게 부탁하는데 쿠르트는 말 그대로 하루 안에 무엇이든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안에요. 하지만 쿠르트는 을리시아가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통나무집은 지을 수 있었지만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아틀리에를 지을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요. 모두 쿠르트의 말에 동의합니다. 일반적으로 아틀리에 건설에는 몇 달이 걸리니까요. 제대로 된 집을 처음부터 짓지만 쿠르트가 아틀리에 짓는데 단 3일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자 모두들 깜짝 놀랍니다. 율리시아는 쿠르트에게 부담 느끼지 말라고 하고 3일 이상 걸린다고 해서 화내거나 뭐라고 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녀는 쿠르트에게 아틀리에를 짓는 데 필요한 추가 자재 목록을 필요한 만큼 적어달라고 부탁하고 쿠르트는 종이에 여러 가지 물품을 빨리 적는데 자수정 사파이어 그리핀 깃털 등 엄청나게 희귀하고 비싼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율리시아는 그를 믿고 물품을 구해주겠다고 동의하지만 신하는 쿠르트가 왜 그렇게 많은 것이 필요한지 의아해하며 점점 더 의심스러워합니다. 간단한 구조물을 만들 재료들을요. 율리시아는 신하가 얼마나 속상해하는지 알아차리지만 당장은 그녀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녀는 나머지 무리를 호텔로 데려가고 쿠르트는 혼자 남겨둡니다. 건설 작업을 위해서요. 호텔에 도착한 후 그녀는 모두를 회의를 위해 부릅니다. 하지만 그녀가 말하기 전에 신하가 먼저 말합니다. 쿠르트가 혼자서 천룡들을 아주 쉽게 물리쳤다고 모두에게 밝힙니다. 그래서 그녀는 율리시아에게 쿠르트가 누구인지 그리고 율리시아와 리솔롯이 무슨 일을 꾸미는지 알고 싶어자 합니다. 쿠르트가 누구인지 설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테니 율리시아는 먼저 자신을 예전에 왕족을 직접 모셨던 모험가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리솔롯이 이 나라의 세 번째 공주라는 사실을 밝히며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리솔롯은 왜 신분을 숨기는지 설명하지 않고 이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두 사람 모두 중요한 인물이니 신하는 쿠르트도 왕족일 거라고 추측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쿠르트는 먼 마을 출신이라고 했지만 을리시아는 왕국의 모든 기록을 뒤져봤지만 그에 대한 정보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아는 것은 쿠르트의 전투 능력이 전무하며 비전투 능력은 실력은 상상을 초월해서 모든 분야에서 SSS 랭크입니다. 그때 을리시아는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쿠르트는 자신이 그렇게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아니 실력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그래서 그의 진짜 랭크를 숨기고 실력이 기껏해야 B랭크라고 거짓 정보를 주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쿠르트를 아틀리에 마이스터로 만들려고 한다는 사실을 밝히지만 그 사실을 그에게 비밀로 해왔습니다. 신하는 을리시아가 아이를 그렇게 속이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쿠르트가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을리시아는 쿠르트에게 진실을 말해도 믿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녀는 또한 그의 순진함을 이용하려는 자들로부터 그를 보호하기 위해 그의 능력을 비밀로 유지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의 순진함을 이용하거나 해칠지도 모르는 자들로부터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신하는 을리시아 자신이 쿠르트의 재능을 이용하고 있다고 믿고 동생에게 쿠르트를 위해서도 나서달라고 간청합니다. 칸스는 신하를 진정시키고 을리시아와 리솔로테가 하는 말을 계속 듣습니다. 리솔로테는 쿠르트가 그녀를 위해 죽을 끓여주는 것만으로 그녀의 저주를 풀어준 것에 대한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그녀는 죽을 끓여주는 것만으로 저주를 풀어주었다고 밝힙니다. 그녀는 또한 어떤 집단이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으며 그래서 그들은 아틀리에를 위해 이 시골 마을에 왔고 결국 배우의 범인을 잡기를 바랐습니다. 배우의 범인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쿠르트가 너무 순수해서 생각 없이 누구든 도울 것이라고 믿었고, 그래서 그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고 그를 괴롭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이유 때문에 을리시아는 쿠르트를 세상으로부터 보호하고 싶어 했고, 칸스 단조 신에게 그를 보호하는 데 힘을 합칠 것을 요청했고, 물론 모든 것을 비밀로 유지했습니다. 단조와 칸스는 이미 쿠르트를 친구로 여겼기 때문에 동의했지만, 신하는 쿠르트를 만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을리시아가 쿠르트를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모든 짐을 스스로 짊어졌다고 밝히자 쿠르트와 엿새를 보낸 신하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떠납니다.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다시 땅으로 돌아가고 쿠르트가 이미 건축을 위한 기초를 파고 준비해 놓은 것을 보고 완전히 경악합니다. 겨우 한두 시간 만에 말이죠. 단 몇 시간 만에 말입니다. 쿠르트는 자기 같은 B급이라면 누구든 그럴 수 있다며 놀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어떤 B급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신하는 또한 쿠르트의 고향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쿠르트는 자신이 느리다고 생각하는데 그녀는 이 남자가 대체 어디 출신인지 완전히 어리둥절해합니다. 그녀는 이 남자가 도대체 어디 출신인지 혼란스러워합니다. 미안한 마음에 신하는 쿠르트에게 그렇게 남들을 위해 일하는 게 힘들지 않냐고 묻고, 쿠르트는 친구들이 자신을 소중히 여겨줘서 오히려 행복하고 자신감이 생긴다고 말한다. 예전 모험가 파티에서 쓸모없다고 쫓겨났던 시절을 이야기하며 이제는 자신의 쓸모를 증명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한다. 신하는 쿠르트의 말을 듣고 그가 세상에 너무 순수하다고 생각하며 유리시아가 그를 지키려는 이유를 이해한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단조는 이상한 여자를 만나러 간다. 처음에는 그가 그렇게 빨리 팀을 배신하려는 건 아닌지 무서웠지만 이제는 두려움이 가셨다. 처음에는 그가 그렇게 빨리 팀을 배신하는 게 아닌가 싶어 무서웠지만 이제는 괜찮아졌다. 그는 사실 지난 모험에서 누가 실수했는지 알아보려고 정보원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모험 말이죠. 그런 던전에 몬스터 여러 마리가 있는 곳으로 그들이 보내질 리가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을 겁니다. 그의 의심은 맞았습니다. 정보원은 그에게 천의 얼굴을 가진 남자라는 별명을 가진 비비노키라는 남자가 그랬다고 알려줍니다. 그 남자는 사업으로 미친 모험들을 맡고 목록에 올립니다. 심지어 모험가들을 설득해서 퀘스트를 맡기기도 합니다. 그는 제거하라는 돈을 받은 그룹들을 노립니다. 이번에는 누군가가 그에게 돈을 지불했을 겁니다. 그에게 사쿠라 그룹을 파괴하라고 돈을 주었기에 그 일을 의뢰했던 겁니다. 단조는 정보원에게 감사하며 돈을 지불합니다. 비비노카에 죽을 거라는 생각은 틀렸지만 단조는 화가 납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즉시 복수를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비비노카도 그럴 만합니다. 한편 비비노카는 술집에서 여자에게 작업을 걸고 있지만 여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가 여자를 끌어들일 만큼 잘생기지 않았을 것 같으니 그 여자를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앉아서 현재 돈이 없는 이유가 사쿠라 그룹이 던전에서 죽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에 화가 납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남는지 모르겠고 심지어 그들이 공주 밑에서 일하고 있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지금은 공주 밑에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성공은 모든 면에서 그를 화나게 하지만 한 가지 위안이 됩니다. 공주를 위해 일하는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더 재밌을 거라는 사실 말입니다. 더 재밌을 거예요. 그 사실을 모른 채 단조가 그의 바로 뒤에 서 있습니다. 단조는 그에게 그렇게 그 무리를 무너뜨리는 현실의 신이 났냐고 묻고 그는 미소 짓습니다. 그 무리를 무너뜨리는 것에 그리고 미소 짓습니다. 그가 돌아서 단조를 보자 놀랍니다. 그는 뛰어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도망치는 그를 밀정이 줄로 걸어 넘어뜨립니다. 넘어진 그에게 단조가 다가갑니다. 그는 단조에게 애걸하며 자신은 친구이고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지난번에 그들에게 한 짓이 위험이 아니었다면 위험의 뜻을 알고 싶군. 어쨌든 단조는 그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는 검을 꺼내 그의 목에 갖다 댑니다. 단조가 치기 전에도 그 남자는 바닥에 얼어붙은 듯 굳어 있습니다. 지금 바지에 오줌 쌀지도 모르겠어요. 단조는 그를 친구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경고하며 다음에 또 그런 짓을 하면 그의 친구들을 공격하면
그는 그 검을 휘두를 것이다. 단조는 떠나지만 이 비겁한 남자는 바닥에 남아있다. 내 생각에 최악의 악당들은 자기가 한 짓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다. 밀고자는 단조가 비비노키를 죽였으면 했다. 그렇게 하면 그녀에게서 방해물을 제거했을 것이다. 그녀는 두 남자에게 비비노키를 옮기라고 신호한다. 그녀가 그를 어떻게 하려는지는 나도 모른다. 그녀는 새를 통해 상사의 메시지도 본다. 갑자기 그녀는 쿠르트의 마을을 방문해야겠다고 결심한다. 얼어붙은 듯한 이상한 여자도 보인다. 아직 그녀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알게 될 거예요.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그룹은 쿠르트가 짓고 있던 아틀리에로 돌아오고 그들이 본 광경에 모두들 경악합니다. 사흘 전만 해도 빈 땅이었던 곳에 저런 저택이 생겼다니요. 사흘 전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쿠르트가 심은 모든 나무와 식물 그리고 과일들이 열매를 맺고 있고 모두들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리솔롯은 쿠르트와 함께 살 저택이라며 신이 나서 말하지만 율리시아는 곧바로 그녀에게 이곳이 아틀리에지 자기 집이 아니라고 상기시킨다. 그들은 저택에 들어가고 쿠르트가 그들을 환영한다. 그는 그들을 제대로 맞이할 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울리시아는 그들도 자신들이 무엇을 보게 될지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고 비꼬듯이 대답한다. 도착해서 본 것을 그는 그들을 집으로 안내하고 집의 모든 구석구석을 보면서 그들은 충격을 받는다. 그는 사파이어를 이용해 만들었다는 급수시설로 그들을 안내하며 그들이 물 부족을 겪지 않도록 했다. 울리시아는 아무리 강하다 해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알지 못한다. 그녀가 묻자 그는 어떻게 했는지 설명합니다. 그는 계속 사용해도 1년 동안 그것들이 부족하지 않을 거라고 안심시킵니다. 자원들을 말이죠. 그는 그들을 방으로 데려가고 리살라타는 곧바로 침대에 뛰어듭니다. 그가 그 침대가 그리핀 깃털로 만들어졌다고 밝혔지만 리살라타는 냄새가 난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냄새가 난다고 하고 다른 이들이 그녀를 조종합니다. 그는 그들을 집의 마지막 부분 아틀리에 주인의 사무실로 데려갑니다. 사무실로. 그는 율리시아에게 언제 아틀리에 주인이 그들과 합류할지 묻지만 그녀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가 주인임을 밝히려고 그녀는 그에게 주인이 온다고 말합니다. 그의 방에 대해 묻자 그는 자신은 단지 청소부일 뿐이라며 쉬는 시간에는 부엌에서 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와, 이 소녀는 정말 눈치 없네요. 그들은 그에게 소리를 지르며 아틀리에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아틀리에 주인의 방을 사용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는 받아들이지 않고 2시간 동안 그들은 계속 그를 설득합니다. 그가 마침내 잠시 동안 거기에 머물겠다고 동의했을 때 그들은 모두 간청에 지쳐 있습니다. 울리시아는 리살라타가 저주에 대한 위협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상기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집 주변에 저주를 막는 마법을 걸어달라고 부탁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다행히 미미코가 준 부적이 몇 개 있었기에 그날 밤 집안에 부적을 붙이러 다녔어요. 리살라타의 방 옆에 부적을 많이 붙여 그녀를 지키기로 했어요. 그러자 리살라타는 자기 방에 몰래 들어온 이상형이라고 생각했어요. 리살라타는 들뜬 마음으로 나왔지만 율리시아라는 걸 알고 실망했어요. 율리시아도 리살라타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사실에 실망했어요. 자, 실망의 대결이군요. 다음날 리살라타는 요염하게 차려입고 부엌에서 쿠르트를 만나 그의 식사를 돕기 위해 접시를 들고 있었어요. 울리시아가 들어왔지만 다시 실망합니다. 앞으로도 여러 번 실망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깨어나자 갓 구운 빵 냄새를 맡습니다. 쿠르트는 매일 빵과 차를 대접하기 위해 집에 오븐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위해 아침을 준비하고 그들이 한 입 한 입 음미할 때마다 놀랍니다. 하지만 이름은 식탁에 없습니다. 울리시아는 그가 자신이 벽에 붙여 놓았던 부적들을 모두 치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벽에 그를 막으려고 달려가지만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두 치워버렸습니다. 그가 현재 청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미코가 부적은 청소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녀는 놀랐습니다. 이제 그녀는 쿠르트에게 부적이 어떻게 거기에 있게 되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그녀는 낙서쟁이들의 소행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우리의 바보 같은 주인공은 그녀의 말을 믿습니다. 그녀가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는 미미코가 도착할 때까지, 며칠 후에 도착할 때까지 리잘롯을 저주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쿠르트의 존재가 우리 불쌍한 공주님을 보호할까요?
한편 아침 식사로 피자를 먹는 트리스탄 주교는 마를라푸스를 폴란드 교회에서 쫓아내며 그녀의 모험과 파티가 너무 많은 실패를 겪었고 너무 많은 폭력을 야기했다는 이유를 듭니다. 설상가상으로 당수 골노바가 범죄자가 되었고 트리스탄은 그런 악명 높은 집단과 연루된 자를 교회에 두고 볼 수 없습니다. 폴란드 교회에 말이죠. 말라푸스는 필사적으로 트리스탄에게 애원하며 식당에서 번개 마법을 사용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저 음식이 형편없었던 주인들을 벌주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합니다. 분명 이 여자는 자신이 얼마나 까다로운 사람이 되었는지 전혀 모르는군요. 그리고 트리스탄 자신도 그녀의 터무니없는 행동에 완전히 인내심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말라푸스는 강력한 마법사이자 교회의 귀중한 인재였기에 트리스탄은 그녀에게 돌아올 마지막 기회를 주며 간단한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녀가 그의 임무를 완수하면 사제의 지위를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사제로 폴란드에 적대하는 적국의 와인을 따라 마르라푸스에게 권하며 그녀를 신뢰합니다. 마르라푸스는 마십니다. 트리스탄은 악마처럼 웃으며 금리 32개를 번뜩입니다. 와인을 마신 후 마르라푸스는 임무에 동의하고 아기의 찬 목소리로 트리스탄은 그녀에게 세 번째 공주 리솔롯 암살에 교회를 돕도록 명령합니다. 리솔롯 공주. 마르라푸스는 겁에 질립니다. 그럼 비열하고 반역적인 행위에 가담하고 싶지 않지만 이미 늦었어. 그녀가 마신 포도주는 저주받았어요. 예전에 저를 갉아먹었던 것과 같은 저주로요. 리솔롯의 생명을 갉아먹던 쿠르트가 마법 숲으로 구해낼 때까지의 그 저주 말이야. 고통 속에 무릎을 꿇은 마를라푸스는 트리스탄이 진실을 밝히는 것을 듣는다. 이제 그녀는 저주받았다. 그녀의 몸은 물 이외의 모든 것을 거부할 것이고 한 달 안에 굶어 죽을 것이다. 오직 트리스탄만이 저주를 풀 힘을 가지고 있고 그는 분명히 말한다. 그녀가 살고 싶다면 복종해야 한다고. 굶어 죽을 거야. 오직 트리스탄만이 그 저주를 풀 힘을 가지고 있고 그는 분명히 말한다. 만약 그녀가 살고 싶다면 복종해야 한다고. 마르라푸스는 극심한 배신감과 압박감에 짓눌려 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그녀는 앞서 마법진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누워있던 바로 그 인물이었으며 마왕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놓여 있었습니다. 트리스탄이 마왕 자신이거나 마족일지도 모른다는 소름 돋는 암시였습니다. 한편 아틀리에에서는 을리시아가 적이 리솔롯을 더 이상 추격하지 않고 저주를 걸려고 시도하지 않는 이유를 궁금해했습니다. 그녀는 적이 아직 그들의 위치를 찾지 못했거나 찾으려고 시도했지만 쿠르트의 요리가 저주를 계속 중화시켰기 때문에 실패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 의문을 풀고 나서 그녀는 다음으로 걱정되는 일 미미코에게로 관심을 돌렸습니다. 미미코는 이미 오피리아와 함께 도시에 도착하여 현재 바쁘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적을 추적하기 위한 함정들을 여러 개 설치했어요. 쿠르트가 음식을 나르며 리솔롯이 더 이상 저주받을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무심하게 말하는데 알고 보니 저택 전체가 거대한 장벽 역할을 하며 저주를 시전자에게 되돌려 보낸다는 것을 밝힙니다. 하지만 쿠르트는 아무도 해치고 싶지 않아서 저주를 맹렬하게 되돌리는 대신 공격자를 빛나게 만드는 주문을 사용합니다. 쿠르트가 설명을 마치자마자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적이 리솔롯에게 가장 강력한 저주를 풀려고 하지만 즉시 테무 LED 조명처럼 빛나기 시작합니다. 반짝반짝. 유리시아는 이 새로운 정보를 미미코에게 전달하러 밖으로 나가고 한편 쿠르트는 리솔롯에게 함께 외출해서 쇼핑도 하고 마을 구경도 할 것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쿠르트가 옷을 샀거나 그런 것이 필요해서는 아닙니다. 리솔롯이 온 이후로 한 번도 밖에 나가본 적이 없다는 것을 눈치챘기 때문입니다. 그저 리솔롯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해주고 싶어서입니다. 리솔롯은 쿠르트와 함께 가고 싶지만 그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하지만 밖으로 나가는 것이 자신에게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그에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한편 도시 성벽에서 알레이드 장군은 마을을 향해 천천히 다가오는 짙은 악령의 기운에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는 괴물의 공격이 임박했다고 의심하고 자신의 우려를 부하들과 공유합니다. 짙은 악령의 기운이 그들의 마을을 향해 천천히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며 그는 괴물의 공격이 임박했다고 의심하고 그의 우려를 부하들과 나눕니다.
그를 안심시키려는 하급 부하, 이번에는 벽이 훨씬 더 강하고 높다고 말한다. 한편 미미코, 오필리 그리고 율리시아는 이전에 리솔로스에게 저주를 걸려고 했던 악마 마법사를 추적하지만 불행히도 그들은 그에게서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없다. 이미 자신의 동료들에게 제거되었기 때문이다. 그의 동료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다. 오필리아는 그러나 쿠르트의 능력에 더 매료된 것 같다. 죽은 마법사가 지금도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녀로 하여금 쿠르트처럼 강력한 사람이 그들의 임무에 합류한다면 단 하루 만에 적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하지만 을리시아는 여전히 쿠르트를 이 위험한 혼란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아서 스스로 해결하기로 합니다. 미미코는 근처를 조사하기 위해 나서고 을리시아에게 적이 이미 마을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것을 알게 된 이상 어떤 일이 있어도 리솔롯이 저택을 떠나지 못하게 엄격히 지시합니다. 이미 마을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때 도시 전체에 비상종이 요란하게 울리고 제네릭과 엘레이드는 부하로부터 괴물의 공격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마법 부대는 재빨리 도시 성벽 밖의 땅을 비추고 끔찍한 광경을 드러냅니다. 수천 마리의 언데드 해골들이 마을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미미코도 공간 감지 마법으로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즉시 이 몬스터 공격의 배후에는 리솔롯을 노리는 누군가가 있다고 의심합니다. 그 배후에는 리솔롯을 노리는 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엘레이드는 최전선에서 도시를 방어하고 제네릭에게 시민들을 즉시 대피시키라고 명령합니다. 제네릭은 엘레이드와 함께 싸우고 싶어하며 모두 함께 싸우는 것이 해골들에 맞서 생존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리를 잡기도 전에 해골들은 갑자기 벽을 향해 곧장 걸어가더니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사라져버렸다. 미미코는 자신의 환영 부하들로부터 이 이상한 보고를 받고 엘레이드에게 말합니다. 몇 달 전 혼자서 북쪽과 서쪽 벽을 수리했던 사람이 쿠르트였다는 것을 즉시 떠올린 을리시아. 그리고 아마도 그의 어떤 비밀 기술이 이 기이한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 어찌되었든 좋은 소식이고 엘레이드조차도 그때 벽을 고쳤던 소년이 이 신비로운 전환의 진짜 이유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기 시작한다. 반면 마르페피스가 언데드를 소환하는 자이며 이미 그녀의 마력은 모두 소진되었다는 것이 드러난다. 사실이 밝혀진다. 다른 한편으로는 마르페피스가 언데드를 소환하는 자이고 그녀는 이미 마력을 모두 소진했다. 하지만 그녀가 묶여있는 악마는 아직 그녀에게 만족하지 않고 그녀에게 남은 마법 힘의 잔재를 이용해 더 많은 언데드를 계속 소환하도록 강요한다. 말레피스는 자신의 삶이 이렇게 끝날 거라고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트리스탄이 고위 악마와 계약을 맺고 암살을 하려 했다고 밝힙니다. 공주님께서 지금 바로 그 악마가 공주님을 고문하며 끝없이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국경 마을 근처 숲의 폐허 깊숙한 곳에서 언데드를 소환해 두세 마리의 해골만 소환하고 나서 마르펠리스는 완전히 기력을 소진했습니다. 그녀의 만화를 빨아들였지만 악마는 아직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생명력을 연료로 삼아 계속 소환하게 무자비하게 강요합니다. 더 많은 해골들. 도시의 전쟁 상황을 보고 을라시아는 리사의 안전을 확인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괜찮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녀는 쿠르트와 리사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아틀리에로 돌아갑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도시에서 발생한 공격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괴물들이 벽에 닿으면 사라진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녀는 매우 충격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며 기사들조차 충격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것에 대해 충격받지 않은 사람은 누굴까요? 네, 당신의 추측이 제 추측과 같습니다. 쿠르트. 그는 그것이 그의 도시에서는 매우 흔한 일이며 진심으로 큰 일이 아니라고 밝힙니다. 별일 아니라고 합니다. 그의 말을 생각하며 을라시아는 그녀의 도시를 지킬 완벽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녀의 도시를 보호할 계획을 씁니다. 그녀는 커트가 전에 얻었던 모든 수정돌들을 기억하고 자신이 괴물들을 원천에서 떼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녀는 쿠르트에게 리사와 함께 아틀리에에 남아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그녀에게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묻자 그녀는 폐허를 통해 그 원천을 파괴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폐허를 통해서 말이죠. 언제나 강한 우리의 주인공은 그녀를 따라가겠다고 하지만 그녀는 거절하고 그에게 리사와 함께 있으라고 부탁합니다. 그는 자신이 너무 약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남자에게 그가 약하지 않다고 속삭여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는 그녀를 따라가다가 함께 죽지 않으려면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가 약해서 자신이 그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고 그를 격려하려고 그녀는 속삭이며 리사를 공격하려는 낙서꾼들을 상기시켜주고 그래서 그에게 남아서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말합니다. 그의 얼굴이 다시 환해집니다. 그는 자신이 쓸모없지 않다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녀는 즉시 크리스탈 돌을 찾으러 달려나갑니다. 그녀는 돌들을 보고 기사단 사무실로 갑니다. 알레이드 장군과 친분이 있어서 그가 그녀를 즉시 알아봅니다. 그녀와 인사를 나눈 후 미미코와 오피리아님을 소개합니다. 오피리아가 누구인지 아는 알레이드는 공주가 그들의 도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의 기사들 중 일부를 리사를 보호하도록 지시하겠다고 제안합니다. 그가 자신의 기사들이 현재 리사를 보호하는 사람만큼 강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을라시아는 그의 제안을 거절하고 하루 일을 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괴물들에 대항하여 문 앞에 유인책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녀는 폐허로 가서 괴물들의 핵심을 혼자 파괴할 동안 말입니다. 계획은 훌륭해 보이지만 알레이드는 그녀를 믿지 않습니다. 그녀는 무슨 무기로 폐허를 파괴하려는 겁니까? 그리고 어떤 군대와 함께 이 모든 질문들은 답을 요구하고 그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돌을 그에게 보여줍니다. 이건 불가능해 보입니다. 아니 안 돼. 그는 소리칩니다. 네가 그렇게 해서 스스로 죽게 둘 수는 없어. 하지만 그녀는 그것이 될 거라고 고집하며 그는 자신의 역할만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를 혼자 보낼 수 없다고 거절하며 그녀와 함께 가겠다고 제안하는데 그의 조수 제네릭은 유인물과 함께 남습니다. 제네릭이 남기를 거부하자 그는 그를 설득하여 그들은 계획을 계속합니다. 여자들이 떠나자 제네릭은 그들에게 마지막 음료로 잔을 가져옵니다. 그들은 그 잔을 받아 마시고 잔을 깨뜨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투에서 죽지 않을 거라고 믿어서 물을 버립니다. 살아 돌아왔을 때 더 좋은 물을 마시기를 바라면서요. 그들이 정말 돌아올까요? 아틀리에에서 쿠르트는 무력감을 느낍니다. 모두 싸우고 일하는데 그는 그저 거기에 있을 뿐입니다. 그는 마을의 어른이 했던 말돌은 자신의 반영이라는 말을 떠올리고 자신을 위한 검을 만들기로 합니다. 돌은 자신의 반영이라는 그의 고향 어른의 말씀을 기억하며 말이죠. 단조의 칼날이 날카로운 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복제하려고 합니다. 유적의 문 앞에서 을리시아는 돌을 잡고 기도하며 그것이 통하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모두 눈을 가리라고 한 뒤 던집니다. 단 한 번의 타격으로 모든 몬스터들이 사라집니다. 알라이드조차도 충격을 받습니다. 이것은 아틀리에의 비밀 병기인가? 그가 묻습니다. 글쎄요, 쿠르트의 개인 무기입니다. 그들은 곧바로 말에 올라타 남은 몬스터들을 무찌르러 폐허로 향합니다. 한편 쿠르트는 자신이 들고 있는 칼날을 봅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 칼날은 쓸모없어 보입니다. 자신이 저런 멍청한 것을 만들었다니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건 D급 아니 F급 검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실패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는 그에게 리제가 들어온다. 리제는 그것을 보자마자 아주 마음에 들어 한다. 정말 멋지다고 생각해요. 마법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을 듣자 더욱 관심을 보인다. 그가 리제에게 그것을 원하냐고 묻자 리제는 기꺼이 받아들인다. 그를 보며 행복하게 웃자 얼굴이 빨개진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미소가 가짜라고 느낀다. 그녀에게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리고 그녀는 두려워하고 있다. 그녀에게 곧장 물어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는 옳았습니다. 그녀는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그녀 때문에 그와 율리시아 모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슬픔에 잠겨 고개를 숙입니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그녀를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불행할 뿐입니다. 그는 골노바가 서쪽 유적에서 낙서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떠올리고 그래서 추측합니다. 율리시아가 정말로 유적의 낙서꾼들을 뒤쫓고 있다고. 그는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을 구할 수 없다는 슬픔에 잠겨 그녀를 바라봅니다. 그녀는 그에게 특별한 존재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녀는 행복해요.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자신만 특별한 게 아니라고 말하며 그녀의 환상을 깨버려요. 사쿠라 일족 모두가 특별하기 때문이죠. 실망한 그녀는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껴 희망이 없다고 말해요. 둘 다 쓸모없다는 점이 같으니 자신들을 유용하게 만들 방법을 찾아보자고 제안해요. 자신들을 유용하게 만들 방법을 찾자는 거죠. 서쪽의 폐허로 가자고 말해요.
도시의 팔방에 몬스터들이 있다고 말하죠.